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현명한 어머니, 김명숙 여사입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중 아들의 휴대폰을 빌려 며느리에게 무사하다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로받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기대와 달리 며느리가 빛의 속도로 보낸 답장은 명숙 씨의 마음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잘 됐네. 이번 기회에 그 늙은이 요양원에 보내버려. 집도 팔아서 명의 이전하고 잘못 전송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 그것은 화목해 보이던 이 가정의 가면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양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된 재산 탈취극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의 계산적인 배신 앞에서 병상에 누워 거동조차 불편한 명숙 씨는 울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이 유일한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한 이 어머니의 통쾌한 반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명숙, 올해 65입니다. 예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할 때 상인들은 저를 김반장이라고 불렀죠. 사람이 늙으면 제일 무서운 게 낙상이라더니 눈을 뜨니 집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얗다못해 눈이 시린 병원, 형광등 불빛, 낯선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차가운 병원 침대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겨우 돌려보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아들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구겨진 와이셔츠를 보니 밤새 달려온 듯 했습니다. 다 늙어서 자식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어떻게 된 거니? 목구멍이 바짝 말라 쉰 소리가 나왔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부딪히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골절이라는데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되고 두세 달 푹 쉬면 된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들의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수납 좀 하고 올게요.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해요. 민호는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툭 올려두고는 제 이불을 덮어주며 급히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평소엔 우유부단하고 며느리 눈치만 보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엄마 일이라고 저렇게 뛰어다니는구나 싶었죠.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며느리 지은이가 생각났습니다. 민호가 말 주변이 없어 걱정만 끼칠까 싶어 직접 카카오톡으로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허리 통증을 참으며 손을 뻗어 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지은이와의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지은아, 엄마 검사 다 끝났다. 그냥 좀 금이 간 거래. 푹 쉬면 낫는다니까. 너무 걱정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 카톡하는 알림음과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평소엔 제 문자를 읽지도 않던 아이가 웬일로 이렇게 빠를까요? 하지만 팝업창에 뜬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누가 심장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절? 대박. 자기야, 이번 기회에 의사한테 어머님 머리 다쳐서 오락가락 한다고 해. 바로 경기도 외곽에 제일 싼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 일단 가둬두고 인감도장 챙겨서 집 명의부터 이전해. 그 순간 응급실의 소음이 전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다리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제일 싼 요양원, 치매 환자 취급, 진명의 이전. 평소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아이가
속으로는 나를 가둬두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민호가 돌아오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산전수전 겪은 본능이 찬물을 끼얹듯 저를 깨웠습니다. 안 돼, 김명수. 여기서 난동 부리면 끝이야. 지금 소란을 피우면 놈들은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다리 부러진 늙은이가 힘으로 저항해봤자 강제로 요양원에 끌려가면 그만입니다. 참아야 한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 저는 베개 밑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민호의 휴대폰 화면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민호의 휴대폰에서 방금 제가 보낸 메시지를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하고 며느리가 보낸 그 끔찍한 답장도 삭제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민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엎어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습니다. 이번에 넘어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리는 부러졌지만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제대로 뜨게 되었으니까요. 내관 뚜껑 닫을 돈까지 탐내는 너희들에게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엄마, 다녀왔어요.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왜 이리 늦었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엄마 드시라고 물도 사왔어요. 아들의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내 새끼 얼굴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인감도장입니다. 병실 의자에 놓인 제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고쇠로 된 작은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안방 자개장 제일 아래 서랍을 여는 열쇠. 그 안에는 제 전 재산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가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가방 속에서 그 차가운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관,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 열쇠를 숨겼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노란 프리지어 꽃다발을 들고 눈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놀라서 심장이 떼는 줄 알았어요.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된다니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서 민호를 쏘아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되실 때까지 뭐 했어? 민호는 쩔쩔매는 척 연기를 받아주더군요. 어제 그 문자를 보지 않았다면 정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민호 씨랑 상의해 봤는데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댁에서 혼자 지내시긴 힘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문 간병인이 있는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어요. 시설도 호텔 같고 공기도 좋은 곳이라 잠시 쉬다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집이 편한데, 아유, 어머님, 거기가 훨씬 편해요. 영양사도 따로 있고 저희도 매주 갈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경기도 외곽 제일 싼 요양원이 호텔 같다고? 저는 어지러운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네, 편히 쉬세요. 지은이가 제 가방 쪽으로 다가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귀중품 잃어버릴라.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실눈을 뜨고 보니 지은이가 가방 안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열쇠는 나오지 않죠. 지은이의 표정이 초조하면서 당황으로 다시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와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뭘 그렇게 찾니?
제가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드실 것 좀 사올게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우꼬리가 밟히니 마음이 급해졌겠지. 그날 저녁, 지은이는 덩치가 산만한 간병인 박 여사를 데려왔습니다. 말이 간병인이지 저를 감시하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휴대폰만 들려고 하면 눈 나빠진다, 쉬어라 하며 뺏으려 들었고 화장실을 갈 때도 문 앞을 지켰습니다. 저를 병원에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회진 시간이 기회였습니다. 주치의 이 과장님이 인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나가주세요. 환부 소독해야 하니까요. 이 과장님의 말에 박 여사가 투덜거리며 커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장님이 이불을 걷고 제 다리를 살피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눈썹 그리는 펜슬로 휴지에 적어둔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가족들이 재산을 뺏으려고 저를 가두려 합니다. 간병인을 10분만 따돌려주세요. 전화해야 해요. 이 과장님은 놀란 눈치였지만 베테랑답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찰을 마친 그가 커튼을 걷으며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원무과 가서 환자분 보험 정보 좀 확인하고 오셔야겠는데요. 전산 오류가 있어서 약 처방이 안 넘어가네요.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박 여사는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발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베개 속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아랫집 사는 최 반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은퇴한 강력계 형사로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일도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는 이웃입니다. 최 반장님, 접니다. 기말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민호랑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팔아먹으려 해요. 최 반장님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오실 때 문병 온 것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드릴 게 있어요. 그걸 받으면 우리 집 클라우드 홈캠 좀 확인해줘요. 욕실 바닥이 아무래도 이상해. 그날따라 기름칠한 것처럼 미끄러웠거든요. 30분 뒤 최 반장님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는 막 원무과에서 돌아와 씩씩거리고 있었죠. 누구세요? 박 여사가 경계했습니다. 아랫집 이웃입니다. 소식 듣고 과일 좀 사왔어요. 최 반장님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악수하는 척하며 저는 속옷 속에 숨겨뒀던 열쇠를 그의 두툼한 손에 넘겼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최 반장, 우리 집 가스밸브는 잘 잠겼는지 한 번만 봐줘요. 제가 힘주어 말하자 최 반장님은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최 반장님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맡겨둔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서재 서랍을 열고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 그리고 폐물을 챙겨 나왔습니다. 놈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안전하게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홈캠 영상을 확인하던 최 반장님은 경악했습니다. 제가 쓰러지던 날 오전, 며느리 지은이가 욕실 바닥에 베이비 오일을 붓고 양말 신은 발로 문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습니다. 최 반장님은 즉시 증거 영상을 후배 형사에게 전송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물건 확보했고 영상도 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으니 낚아채야죠. 그 열쇠, 놈들에게 줍시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자리가 없어서 오늘 당장 입소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해요. 차 대기시켰어요.
장기 요양 위임장. 여기에 사인하는 순간 저는 자유도 재산도 잃게 됩니다. 저는 어지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 10분만. 10분만 자고 일어나서 하자. 저는 베개를 고쳐 베는 척하며 최 반장님에게 돌려받은 열쇠를 베개 밑에서 살짝 삐져나오게 두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서 배새 열쇠는 유독 반짝였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자는 척하자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온 손길이 베개 밑 열쇠를 낚아채 갔습니다. 자기야, 찾았어. 빨리 집에 가서 도장 챙기자. 두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휠체어에 올랐습니다. 최 반장님, 갑시다. 내 집으로. 민호와 지은이는 흥분에 취해 과속하며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들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신발도 신은 채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철커, 드디어 이 집과 재산이 다 우리 거다. 하지만 서랍을 연 그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인감도장도 문서도 없었습니다. 텅 빈 서랍 바닥에는 A사 용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찾니? 이게 뭐야? 도장은? 도는? 지은이가 악을 쓰며 서랍을 뒤집어 엎을 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남의 집 서랍은 왜 뒤지니? 도둑고양이처럼. 휠체어를 탄 제가 서재 문 앞에 있었고 제 옆에는 최 반장님과 제복 입은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죠.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갈아입으실 옷 챙기러. 오해. 최 반장님이 태블릿 PC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욕실 바닥에 기름을 칠하는 지은이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 특수절도.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세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지은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감옥 가기 싫어요. 민호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한테 사업자금 2억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주셔서 홧김에 1년 전 코인인지 뭔지 안다고 2억 원을 달라고 떼쓰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걸 거절했다고 부모를 죽이려 들다니 저는 차갑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뼛속까지 게으른 게 너희의 병이야.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 피 빨아먹을 생각만 하는 기생충들.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좋기로 소문난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을 바라보며 최 반장님과 바둑을 둡니다. 김 여사님, 이번 판은 다시 둡시다. 그럴까요? 인생 전반전은 자식 농사 망쳐서 졌지만 후반전은 나를 위해 이겨봐야죠.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손에 쥔 패가 있어야,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탐욕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라도 땀의 가치를 배우길 바랄 뿐입니다.